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우문 홍순헌의 정치클래스 시간입니다. 정치권은 연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내란 재판, 영장 청구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조용하게 행정을 이끌던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와 관련해서 참전을 하는 등 지역에서도 상황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청래 대표 등이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지역에서 여당 대표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지역의 관점에서 정치 상황 그리고 현안들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 잠시 뒤에 건우문 홍순헌 두 박사님 모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우문 홍순헌 정치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두 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독감 환자분들이 많아서 걱정인데 두 분은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약간 목이 괜찮습니다. 좀 안 좋으신. 좀 목소리를 잘 깔아봤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스크 끼고 잘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독감 이야기를 꺼냈지만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들 저희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뽑은 주간 묻혀진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께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알려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을 두 분의 시각으로 쏙쏙 뽑아내서 오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김없이 또 건 박사님부터 합니까? 아니면 네, 제가 홍 먼저 박사님? 하겠습니다. 이 야당이 먼저 다들 하세요. 야당이 먼저 하시는 걸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 박사님께서 아침마다 너무 정치적 이슈를 꺼내서 네. 저도 이 세상이 요지경처럼 가는 느낌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 먹거리부터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원전 2호기 이제 수명 연장이 되었습니다.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네. 자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개선 방향을 가지고요. 미래의 원자로인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께서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강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인 이 원자력을 좀 더 강화하고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원전 이슈는 또 환경 시민단체에서 어떤 반응들을 내놓을지도 궁금한데요. 어쨌든 SMR에 대한 그런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네, 박사님 말씀하시죠. 우선은 2033년까지 연장이 됐다라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권 박사 지적했듯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라는 단서 조항이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 관세 문제도 큰 문제지만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해결료 재처리 문제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한미 대통령들이 합의를 이루게 되는 이런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렇다면 전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신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여야가 모두가 동의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네. SMR 같은 신동력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하여튼 확실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찬성의 의미로 그래 생각하겠습니다. 네, 부산에서도 SMR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행정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홍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박형준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업이었던 것 중에 네. 하나를 말씀을 또 드릴까 합니다. 해상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2022년 9월 15일 날 부산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해상 스마트시티 조성 민관 합동 조사 전담 팀을 구성을 하겠다.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라는 취지와 그리고 또 부산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5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고 또 부산시 자체에서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이게 굉장히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전문가 입장에서 해상 스마트 시티가 될 수만 있다면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지 상태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부산 시민에게는 박형준 시장께서는 헛공약을 하신 건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밝히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그때 유엔 헤비타트 관련인가요? 한창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도 초대를 하거나 네. 뭐 이렇게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했던 것으로 맞습니다.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내란 청산 TF 공직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 청산이라든지 이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이 지방 행정 곳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시각에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네. 검찰에서 집단 반발을 했는데 이 전국이 시끄러운 논란이 있은 이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다시금 지금 내란 청산 TF를 전면을 걸고 공직 사회에 대한 기강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네. 정말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란 청산인가. 오늘도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이라든지 한교안 대표 전 대표도 지금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예. 네. 그런데 그걸 보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내란이란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직 기간까지 공직자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 공직자들의 이 흐름을 어떤 형태로 바라보는지 그 시각이 지금 이재민 정부에서 어떤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고요. 이것은 공산국가에서는 있는 숙청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휴대폰까지 감찰한다. 포렌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로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새로운 국면 전환용인가 아닌가라고 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두고 역사적으로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아주 강력하게 네, 비판을 네. 하시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홍 박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내란 관련 구속을 시키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전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 이분에 대해서는 왜 구속을 시키지 않느냐. 이건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이분들은 검찰총장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번에 어제 구속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반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태용 안기부장은 분명히 구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좀 전에 계속 그 말씀이 대장동 사건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공직자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계엄 협조자를
조사를 하자라는 것이지 전체 대한민국 공직자를 조사를 하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반민특위 활동을 1년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미군 군정이 시작이 되면서 1949년에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반민특위가 해체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까지 일제 치하에서 일본에 부역하거나 일본에 협조했던 우리 민족들,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그 잔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역사학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갑론을박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고민을 해보면 이번에는 반드시 이 내란과 관련된 12.3 내란과 관련된 공직자의 참여 여부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그게 크든 적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법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조치는 돼야 된다라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고 저는 그것이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그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박승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안 된 것은 현재 검찰이 기소한 게 아니라 특검에서 기소했다는 내용과 특검에서 체포영장까지 받아서 황교안 전 대표를 체포해서 구속 접부시까 했는데 구속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검찰이 안으로 굽는다는 게 아니라 특검에서 기소를 한 거고요.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민특위 1945년 48년 말씀하시는데 왜 6.25 전쟁 이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죠. 보면 꼭 민주당을 이야기하면 꼭 일제 시대에 여러 가지 형태들은 정확하게 문제가 많았던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만큼은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6.25 전쟁 때는 부역자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6.25 전쟁만큼은 입법껏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일제의 잔재에 대한 이 흘러왔던 1945년 광복절만 전에 일제 치하했던 내용도만 와서 부역자고 왜 이 애들을 일제 찬동했고 부역자들 왜 처단을 하지 않았냐는 개념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6.25에 관련된 부분을 민주당에서 뭐라고 언급한 적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자, 네. 좀 전에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나 특검에서 하죠. 그렇지만 구속 여부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6.25가 왜 발발이 되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왜 빚어졌습니까? 그게 바로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빚어졌던 민족적 행태, 반민족적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단 그리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이념의 갈등이 생겼고 소련이 개입을 했고 미국이 개입을 하는 우리 민족은 제쳐놓고 양대 강국에서 개입을 해서 결국 이념 대결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6.25가 만들어졌고 6.25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과 반민특위와 지금 현재 12.3 내란 계엄에 있어서 동조를 했던 공직자를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 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결부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역사학적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사를 좋아해서 거기 네.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배웠던 생각과 상식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6.25가 그 반민특위의 이 잔재들을 해소를 못해서 6.25가 꼭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말씀이 또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대결이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북한에서 남침을 해온 상태로 3년 동안 전쟁을 이끌어주한 이 6.25를 그때 여는 원인과 저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적인 부분은 정말로 무서운 부분이고 형제 간에도 사실 이념적인 부분이 갈등을 조장하듯이 그 부분은 좀 그 시각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예.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역사적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 해석을 하는 부분도 아직 다양하고 그래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란 청산 TF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이렇다라는 말씀들을 저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또 역사가 평가를 하지 않을까. 당연히 할 거로서 그렇게 봅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어가서 유동규 남욱 대장동 사업 관련 1심 판결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장외 집회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 항명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들이 PK 지역의 어떤 정치권 분위기도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이 부분은 상당히 큰 국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고 이 이재명 정부에게 상당히 좀 타격적인 부분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누구 예를 들어보면 감사원의 유병호 감사위원이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틀고 체제의 감사원장 퇴임식에 틀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노래가 맞지 않나. 세상은 요지경이가처럼 흘러가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사실 이해를 못 하겠고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했지만 두 번째 재심으로 해서 항소를 함으로써 2심으로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지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배임에 대한 부분이 무죄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다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항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항소를 포기했을까? 라는 의구심은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도 사실 좀 짜증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 박사님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참 네. 안타까운 게 우선 대장동 사건의 현재 재판 과정은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관련 사건은 별개로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지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네네네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별개 재판부입니다. 네네. 이번에 검찰에서 우습게도 이렇게 희한한 짓을 한 이 사항은 다른 재판부죠. 유동규 관련은. 자, 그렇다면 봅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중 검토하라고 한 것은 검찰총장이 권한 대행이죠. 법무부에 문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걸 구두로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소 그리고 다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검찰총장이 결정해야 될 일 아닙니까? 또 검찰총장 산하에 지방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검찰청 중에 이번에 담당 검찰은 중앙지검 아닙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이죠. 서울중앙지검이 지검장이 사퇴를 하는 이런 사태에서 그러면 본인이 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를 하지 않고 사퇴를 해버립니까? 그 권한은 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안 된다고 하면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죠. 법무부 장관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칠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습니다만 검찰 내부망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네. 정말로 현재 검찰 지도부였던 권한대행 등 어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제발. 우리 내부 검찰 조직 내부에서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사실 이건 검찰 하부 조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카바를 하시긴 하셨는데 네. 끝내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쪽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는 자체가 외부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어제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그 노만석 검찰 그 총장이 직무대리가 이번에 이제 사퇴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퇴할 때 퇴임할 때 또 어떤 형태로의 또 그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정말 잘못됐다. 대장동 이 항소 포기 사태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그리고 갈등이 계속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네. 당장 노만석 권한대행이 비공개 뭡니까 퇴임식을 한답니다. 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 자체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왜 비공개로 합니까? 당당하게 언론에 나와서 장관이 뭐라고 했다. 차관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판단을 했다. 그거 왜 못합니까? 중앙지검장이 이런 보고를 해왔다. 그래서 검찰 조직 회생을 위해서 또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당당하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이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 권한대행이 쫄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검찰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밖에서 지켜보는 분들은 해석이 좀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BBS 라디오를 통해서 권음훈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는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관련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권음훈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재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었는데 마침 라디오가 끝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는 추가적으로 하실 게 있나요? 그럼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노만석 제가 끝내려고 네,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지금 네. 노만석 네. 지금 검찰 직무대행에 대해서만 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소하는 검사가 항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네. 중앙지검장에게도 제시해서 전부 다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됐는데 차관급과 법무부에서 대검에서 그걸 중지하라는 무언의 악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총장도 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도 사퇴해버린 거지. 자기가 쫄보해서 총장이 노만석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어서 사퇴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대한 부분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라는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도 사퇴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간에 법무부와 용산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은 계속 언론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소되어야 될 것이고요. 끝내는 지금 대장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민들의 공분, 즉 국민의힘 또 이해를 못하고 일반 국민들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이 대장동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가느냐. 그리고 잊었던 국민들께서 잊어버렸던 이 대장동이 다시 부각되는 걸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지는 계속 나오는데 지금 유동규나 남욱이에 대한 녹취력이 지금 또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지금 이 형태가 누구를 위해서 계속 대장동에 대한 문제, 항소 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또 가는지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 예전에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뭐 이 부분과 연계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이 유사한 사태와 비교해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홍 박사님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왜 쫄보라고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하를 했을 때 그때 당시 검찰총장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즉시 항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즉시 항고라는 게 법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즉시 항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결론이 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있었고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검찰이 선택적 판단을 한다. 윤석열 구속 취하를 했을 때, 구속 취소를 했을 때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럴 때는 검찰 내부에서 누구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꽥소리도 하지도 않았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난리들을 치고 특히 국민의힘 국회 앞마당에서 피켓을 들고 난리를 치지만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들이 산적한 이 사항을 국면 해소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원욱 문제나 그다음에 유동규 문제는 대장동의 실체 그들의 부분이지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하려고 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식상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 안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힘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어째 보면 이 업자들이지 않습니까? 김만배나 그다음에 남욱이나 유동균의 네 분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 형량이 많이 높아요. 높은데 그에 대해서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냐? 어쩔 수 없이 성남 전 시장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되는 거지. 일반 업자들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크게 뉴스 보도라인에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끝내는 어쩔 수 없는 피해가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는 성남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국면 전환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 시간 배분에 구속영장을 안 했지만은 두세 개의 그 다른 관점이 있었거든요. 공수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3개 정도를 언급했는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갔던 부분, 그리고 그때 검찰총장도 회의를 거쳐서 분명히 결정을 내리는데 이번은 지금 그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잘 판단해봐라는 자기가 이야기했다고 실토했지 않습니까? 좀 잘 그 재판에 대해서 그 항소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라 라는 식으로 2번을 이야기했다면 이 검찰총장이 우리 홍 박사님 말씀 이 쫄보 검찰총장이 어떤 판단을 했을까? 지금 검찰청이 지금 해체 수순을 가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또 판단하는 게 아니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기존에 지금 이 항소 포기는 우리 좌파 패널이라든지 다른 쪽 변호사들은 그에 대해서 방어 논리상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그 관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재판부에서 분명히 판결을 내렸고 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배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없애겠다는 지금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부각을 되는 거지.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어서 그 외부 전환용, 내부 전환용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 전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네. 장동혁 당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왜 검찰에서는 항소를 안 했을까요?
이런 것들은 내로남불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계속 이걸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아니라고 강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선택적 판단에 의해서 항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에서 결정할 겁니다. 검찰에서 항소할 거냐 말 거냐는 아무리 위에서 지시가 있든 문서로 또는 구두로 정확한 지시가 없는 한은 판단 권한은 검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앙지검장이 되든 검찰총장이 되든 본인들이 판단해서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면 될 일이지 그걸 왜 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전부 다 보따리 사서 집으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 조직망에서도 정말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현직 검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의 관점에서도 의아함만 조장되는 이 시대적 사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해야 할 짓이고 중앙지검장이 해야 할 짓입니까? 그거를 우리는 민주당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항소에 대해 잘 판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정상적이죠. 그걸 잘 판단하라 그러지. 이거를 항소해라. 항소하지 마라. 그거를 문서로 온 것도 아닌데 구두로 그런 의견이 권한대행한테 올라왔는데 장관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거는 당신들 권한이기 때문에 검토는 당신들이 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아무 문제가 없고 결정적인 거는 우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리가 그러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장관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장관은 질문이 왔는데 그 질문이 갑이냐 을이냐 1이냐 2냐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아까 말씀대로 이재명 상식 대통령과 범위에서 얘기를 이재명 판단을 대통령과 이 대장동 사태는 지금 두 개 분리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대장동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사건이면 왜 법무부 장관이 뭐 잘 생각해라고 이렇게 서면상에도 아니랬더라도 구도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장동 사건 아니, 근데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보세요. 다른 사건이 만약에 왔을 때 대통령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차원 아닙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은 재판 중지가 돼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남은욱과 유동규 사건 판결에 물고 늘어지는 이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다음에 대통령이 임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은 재판이 재개가 된다면 그때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을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네. 항소를 포기한 이후에 2심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다른 피해자들 다 항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이 낮아짐과 그리고 4,700억 정도 그 환수금이 있는데 이것도 추징금이 지금 437억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 부분도 지금 차후에 2심을 가게 되면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2심 재판부에서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눈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와 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지금 배임죄를 지금 없애겠다는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출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이게 무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퉈보는 거와 추징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지금 항소가 포기됐어요. 네. 그럼 이거를 누가 책임지느냐? 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중요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리에게 직무 대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도 의문점 아닙니까? 자, 배임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정당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배임죄에 대해서는 기업을 하는 대한민국 기업가들은 100%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배임죄에 대해서 완화 또는 폐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던 사항이에요. 기업을 해보신 분들은 만약에 어떤 기업 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를 받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사항이 현재 배임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배임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현 정부에 들어서자 말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고 또 그 이전 정부에서도 기업 하시는 분들은 건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검토만 해왔던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미 관세의 문제가 벌어지면서 기업인들과 정부 간에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현 정부에서는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동안에 논의만 되어 왔던 이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또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연구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대장동 이야기, 항소 포기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중앙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저희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진행하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 시간이 다 돼 가서요. 우리 홍순원 박사님, 우리 전 청장님은 잠시 뒤에 또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러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5분 있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네. 5분 동안만 간략하게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17조 9,330억 원이 편성이 됐고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필수 재원 마련을 목표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간략하게 보셨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뭐 언론 쪽에서 나오듯이 네. 그 시민 행복 체감에 주력하고 그리고 돌봄과 공공 의료 확충에 투자와 그리고 해수부 지원.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또 부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봅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 예산 편성에 예산이 대해서. 지금 정액돼서 내려왔고 네.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중요한 관점은 2025년 대비 7.5% 더 올려서 예산 책정을 했다라는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국비 예산을 추가로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하에 부산시 예산안을 수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 정권인 윤석열 정부 때 여당이었던 박형준 시장 부산시정 네. 때보다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서 부산 지역 경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비 예산 하나라도 더 챙기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말씀하시죠. 모두 다 좋습니다. 권 박사 말씀하신 부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정할 이유가 없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네. 부산 의료원의 호흡기 센터를 새로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 어린이 병원 건립까지 그 예산이 5,700억 편성이 된 거거든요.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죠. 이 센터는. 그런데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보면 현재 부산시립병원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부산의료원이. 그렇습니다. 네. 부산시립의료원이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를 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산시립의료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아쉬운 부분은 청년 관련 예산을 내년에 697억 편성을 했다고 크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697억이 아니라 6,970억을 편성을 해야 정상적인 부산시정 아니냐. 부산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서울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또 타 지방으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이 현실을 박형준 시정은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697억 편성을 해놓고 부산 청년들 다 붙들겠다. 또 부산 청년들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들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10배 편성해서 네. 다시 의회에 올릴 때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네. 제안을 해봅니다. 네. 박형준 시장님이 우리 홍순원 박사님 말씀 듣고는 화들짝 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달라고 오히려 의회에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 오시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주목을 해보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여당이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면서 네. 오늘 홍순원 박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달 전에도 내려와서 우리가 지도부가 다 내려와서 부산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두 달 지나서 다시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부산을 챙기고 있다라는 민주당 측면에서 네. 활동 범위를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산 지역 발전으로 잘 이어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으로서의 지역 발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두 분 모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